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코앞 자율주행 시대 도심주택 위험하다 특히 똘똘한 한 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율주행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테슬라 주가를 보면 압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업체 아니죠. 테슬라는 그 자율주행 플랫폼 업체입니다. 자율주행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이번 자율주행 연구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와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 빠르면 10년 안에 정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그 오토타임스인데 현대차가 자율주행차 위한 온돌 콘셉트 선배였다. 자, 이런 뉴스입니다. 그 내용은 그 자율주행차를 위한 모빌리티 온돌 콘셉트 특허를 15일 공개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특허낸 그 관련 그림을 보면은 지금 첫 번째 그림 보시면은 운전석이 없습니다. 운전석이 없는 그런 자율주행 차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율주행 차의 내부를. 자, 그리고 신장이 있죠. 신장. 집도 아닌데 신장이 있고 오른쪽 밑에 그림 보시면 이불 깔고 지금 잠자는 모습, 자려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게 차인지 조금 넓은 그 캡슐형 호텔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그림인데, 이것은 엄연히 그 자율주행 차의 내부 모습입니다. 자, 현대차에서 특허를 낸 계속해서 기사를 보면 자율주행 시스템을 전제로 하는 만큼 주행을 위한 별도의 조작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율주행 시스템을 전제로 지금 특허를 내고 있는 현대자동차. 자, 그래서 생각보다 그 자율주행이 현실화되는 것은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닐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번 자율주행 생태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생태계는 테슬라가 제일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고 지금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이 자율주행 생태계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 도시 외곽 주택에서 자동차 출발을 하겠죠. 자, 그리고 2번 도심 목적지 도착 시까지 탑승자는 자유시간이죠. 자, 직장인들 주로 잠을 자겠죠. 자, 그리고 3번 목적지 도착하면은 차 주인은 출근을 하고 그때부터 자율주행차는 택시 영업을 시작합니다. 자, 예전에는 차 한 대면 그 승용차 한 대면 4인 탑승이 가능했는데 자율주행 생태계에서는 운전석이 필요 없으니까 6인 탑승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택시 영업을 하면은 전기요금 공제 후에 이익마저 발생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자율주행차가 영업을 실컷 뛰고 나서 4번 자율주행차 타고 다시 차 주인은 귀가하고 나서 충전만 하면 되겠지요. 자, 이런 자율주행 생태계, 자, 이것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난리가 났었죠. 자, 사진을 보시면 자율주행차 그 디자인인데 보시다시피 운전석이 없죠. 그래서 공간 활용이 극대화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제가 제목에 도심주택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도심주택을 그 외곽주택과 비교를 통해서 왜 위험한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토되는 도심주택은 그 도심주택 거주자가 버스나 전철로 출퇴근을 할 경우입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일단 출퇴근을 보면 외곽주택에서 자율주행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은 장거리를 비록 그 출퇴근하지만 편안하게 자면서 갈 수가 있고, 반면에 그 도심주택 거주자는 단거리지만 버스나 전철을 서서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교통비 한번 보면은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는 택시 운행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때문에 자, 전기료와 그 자동차의 그 감가상각,
그 부분을 택시 운행 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통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도심주택은 그 도심주택 거주자는 버스나 전철을 타는데 하루 교통비 한 3,000원 잡고 20일 출퇴근하고 한 달에 12개월 곱해주면 대략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비를 살펴보면 외곽주택에 사는 사람은 월세 비슷한 주택의 경우에 자, 외곽주택은 월세가 한 85만 원 들어가서 1년에 한 1,000만 원 비용이 소요되는데 도심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월세가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가서 1년에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그 산출된 금액들을 합해보면 외곽주택에서 자율주행 차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출퇴근 교통비 주거비로 한 1,000만 원 정도 1년에 사용하는 반면에 도심주택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1년에 3,100만 원을 쓰니까 비용이 뭐 말도 안 되게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은 외곽주택이 상대적으로 좋아지면서 도심주택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도심의 그 고가주택에 비싼 월세 내고 거주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비교되는 그 도심주택은 직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도심주택. 정말 최상이죠. 이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앞선 표와 다른 점은 그 출퇴근이죠. 출퇴근. 자, 도심주택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출퇴근을 걸어서 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외곽에서 거주하는 사람에 비해서 매일 한 2시간 정도 이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외곽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도 뭐 서서 가지 않고 잠을 자고 잠을 자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주 생각만큼 타격은 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시간 2시간이니까 자, 최저시급 1만원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1년에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산정됩니다. 자, 시간에 대한 비용. 자, 그렇지만 이 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차피 출퇴근하는 동안에 외곽주택 거주자가 자면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자, 500만 원이면 충분히 많은 금액을 반영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경우 그러니까 도심주택 거주자가 걸어서 출퇴근하는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그 외곽주택에 거주하면서 자율주행차로 출퇴근하는 사람의 그 비용은 1,500만 원이고 도심주택에 거주하면서 걸어서 출퇴근하는 사람의 비용은 3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 그 외곽주택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도심주택의 그 주거비 월세 250만 원, 1년에 3천만 원. 자, 이 금액이 무너질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도심주택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그 GTX 하는데 그 GTX 주변도 생각보다 별로인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외곽주택과 GTX 주변 주택을 비교한 표인데 자, 이럴 경우에는 지금 외곽주택은 다 똑같고 GTX 주변 주택은 어쨌든 그 출퇴근을 장거리를 서서 가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잠도 자지 못하고 장거리를 그 출퇴근하는 비용 GTX 주변 주택에 오히려 5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부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비는 지금 외곽에서 자율주행 차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반면에 GTX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1년에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합산해 보면 외곽주택의 거주자는 1년에 1,000만 원 비용, GTX 주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1년에 2,700만 원 정도
자, 역세권이라서 이 경우에는 월세가 한 170만 원 해서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GTX 주변에 거주할 경우에 주거비가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2,700만 원. 어떻게 보면 도심주택, 서울 도심주택에 거주할 때는 차라리 출퇴근할 경우에는 약간의 그 메리트라도 있지만 GTX 주변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할 경우에는 외곽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자율주행차로 출퇴근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좋은 점이 거의 뭐 하나도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GTX 주변 주택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5번 자율주행으로 인한 추가 변동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시대에는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자, 예전에는 자동차는 필수였지만 자율주행 시대에는 선택사항이죠. 왜냐하면 자율주행 택시가 넘쳐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 자, 굳이 자동차를 소유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2번 주차 공간이 넘쳐남. 자, 말씀드렸듯이 그 자율주행이 그냥 알아서 택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주차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주차 공간들, 지금은 차로 가득 차 있지만 나중에는 주차 공간이 아마 넘쳐날 겁니다. 그래서 그중 일부는 물류창고 등 그런 공간으로 전용을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상황이 오면 건축법상 주차 대수 기준이 대폭 하향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면 세대수가 더 늘어나겠죠. 자, 그만큼 도심주택 공급 폭탄 요인도 된다. 자,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6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자, 첫 번째로 부동산은 섬이 아니다. 자,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면 부동산 공식도 변합니다. 자, 이 변하는 내용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현실과 가깝게 인지한 사람이 부동산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인구, 자율주행, 메타버스. 자, 한국은 인구 문제까지 겹쳐서 부동산 지각 변동 측면에서는 지진 발생 진원지와 같다. 지진이 발생한 곳과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국은 전세 제도가 있어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아파트가 고평가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3번 고평가된 부동산은 일단 피해야 할 시기이다. 자,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부동산에 그렇게 유리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여건 변화는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시기에 특히나 그 대한민국 부동산 중에서 가장 고평가된 그 아파트, 자, 그 고평가된 아파트는 일단 무조건 피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